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오랜만입니다. 이문찬은 도서관 통째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생소한 고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다룰 주제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 보통 에로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게 악이 달리고 화살을 든 그 큐피트. 여러분 그리스어 에로스가 이제 로마 신으로 되게 이름들이 변경되죠. 그 변경된 이름이 이제 큐피트입니다. 큐피트 화살. 그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반드시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아기 천사 이미지로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걸 알고 계신가요? 일단 요 에로스라고 하는 게 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에로 영화 약간 야한, 그러니까 즉 성교에 관련된 좀 이런 느낌, 19금 느낌의 단어가 파생된, 그래서 약간 좀 학문적 용어로 에로티시즘의 어떤 기원이 되는 그런 용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역시도 맞습니다. 그 날개 달린 천사랑 에로티시즘의 어원이 되는 그 성교 개념 다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에로스의 좀 근본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어떤 식으로 처음 등장했고 어떻게 활용됐고 어떤 맥락에서 이게 많이 활용되다가 나중에 어떤 각색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지금 그 이미지로 바뀌어졌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대, 즉 이제 기원전 5, 6세기까지도 거슬러 내려가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게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죠. 일단 이 에로스에 대한 가장 문헌적인 첫 번째 작업은, 그러니까 그 에로스에 대한 문헌적인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것은 역시나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입니다. 그때 저번 영상에 설명했지만 이게 기원전 5세기에 적힌 저작이고요. 이 신들의 계보라는 게 그 제목답게 그리스 신들이 누구로부터 처음에 천지가 열렸고 누가 나왔고 그 누구로부터 누가 만나가지고 어떤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혼이 나고 누구랑 어떻게 돼가지고 이 세계를 열었는가. 이 올림포스 종교로서 끝나게 되는 이 굉장히 거대한 그리스적 신의 세계를 만들어냈는가를 총정리한 작업이 바로 신들의 계보라고 한 저작이라고 했죠. 그 저작에 에로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언제 등장할까요? 인용문을 보시죠. 바로 실로 맨 처음에 카오스가 생겨났고 그 다음으로 늘 모든 것을 굳건한 터전인 가슴 넓은 가이아가, 또 안개 짙은 타르타로스가 생겨났으니 넓은 길이 난 가이아의 구석에 있다네. 그리고 불멸한 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인 에로스가 생겨났네.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에로스는 놀랍게도 이제 고대 헤시오도스 봤던 신들의 계보에서 태초의 네 가지 존재, 즉 카오스, 가이아, 타르타로스, 그 다음에 에로스. 요 태초의 네 존재에 속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신이에요. 여러분, 에로스는 굉장한 고대신입니다. 굉장한 고대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 고대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존재는 기원적인 존재예요. 기원적인 존재.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존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적어볼까요? 카오스, 가이아, 타르타로스, 에로스. 여러분 요 세 가지 존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살펴볼까요? 그 상징성을. 저번 강의에서 말했듯이 카오스는 단순한 혼돈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빈틈, 열린 터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했죠. 즉 공간적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간이 열렸어요. 공간 자체가 있어야 무슨 뭐 물질이든 뭐든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의 최초의 열림을 뜻합니다. 이 열림으로부터 뭐가 나왔죠? 가이아, 대지가 나왔죠. 이 대지, 넓은 공간 자체. 근데 이 공간은 단순히 열린 공간이라기보다는 생명력이 숨쉬는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생명력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타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타르타로스는 약간 예외적인 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타르타로스는 이제 보통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제우스랑 막 그리스 신들이랑 제우스란다. 말 실수했네요. 티탄이랑 올림포스 신들이 싸우죠. 이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그 싸워서 패배한 자들이 어디로 가죠? 이 타르타로스에 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는 뭐라 해야 될까? 유배지에 가까워요. 유배지 혹은 저승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하데스가 다루는 그 저승의 원형.
뭔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 그러니까 가이아 타르타로스로 대비되는 거예요. 가이아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는 공간이고 타르타로스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미 사후세계에 관련된 관념들이 이미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에로스는 뭐죠? 여러분, 에로스는 이런 거예요. 대지가 있어요, 가이아가. 근데 그냥 땅덩어리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거기서 풀도 자라나고 동물도 뛰어다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자손 번식도 하고 문명도 만들고 뭘 만들고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에로스는 생성 그 자체일 듯해요. 생성 그 자체. 이게 이제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인들, 즉 그 고졸기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봤던 태초의 원형들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시간은 그 다음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보다 앞선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왜 시간보다 이걸 앞섰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뭐 여기 잠깐 이건 약간 격가지지만 덧붙이자면은 시간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뉴턴식의 절대 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미.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적인 시간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은 근대적인 겁니다. 굉장히 물질적이고 뭐라 해야 될까? 절대적인 시간대죠. 이 시절에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흘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뭐죠? 선후가 발생했죠. 선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형식적으로 뭔가 선후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즉 제 말의 핵심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보다 유의미한 거는 이게 어떤 변화의 어떤 모습을 포착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즉 변화된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변화된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별로 성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즉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굉장히 비교적으로 갈릴 때, 그때 이 사람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유의미한 일을 했다라는 게 증명되죠. 그때 시간이라는 형식은 굉장히 의미 있게 작동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도 유추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유추하다면 제 입장에서 시간이 흐른 게 티가 나나요? 그냥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은 포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후로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변화나 도약을 통해서 단절된 지점이 선후를 나눌 수 있는 지점이 전혀 나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이 뒤에 등장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 뒤에 등장하고 태초의 네 가지 존재로서는 제시되지 않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겠죠. 생성을 통해서 선후가 생기고, 그럼 선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선후를 나누는 형식으로서 시간이 사후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은 뉴턴식의 시간은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 시간대에는. 라고 너무 길게 했나요? 다시 본 얘기로 돌아옵시다. 이제부터 격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격까지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시 에로스에 집중하자면 헤sio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 에로스는 이처럼 굉장히 근본적인 존재로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로스라는 게 우리 보통 성교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생성 그 자체로 적어놨잖아요. 이 두 가지 말이 크게 정말 많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저작은 신들이 서로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은밀한 작업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또 신이 나오고 그 신이 또 누가 결혼해가지고 또 누구는 자식을 낳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뭐 전쟁의 신, 아름다움의 신, 뭐 주권자, 바다의 신, 이 세상 전체를 관장하는 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전체를 관장하는 이 질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고 있나요, 세상에? 만남, 결합, 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결합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들. 요 자식들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교를 해야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그 세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봤을 때 에로스가 이 생성 그 자체, 세계를 만드는 원리라고 하는 거는 성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라고 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유비를 통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섹스와 생성, 포에시스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에로스는 처음에 생성 그 자체를 담당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여러분, 이 에로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고대적인 존재고 이 세계를 여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여한 존재가 바로 에로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에로스는 굉장히 많이 대접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막 신전들이 세워지고 막 엄청난 활약을 하고 이런 얘기들.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에로스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로스 이미지는 그 큐피트의 이미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은 무슨 제우스나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강력한 존재들, 굉장히 많은 배역과 중요성을 부여받은 존재와 달리 부차적으로밖에 안 다뤄집니다. 굉장히 부차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에로스 하면 뭘로 알고 있죠? 얘가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 큐피트가 보통 아름다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있으면 그 주위를 이렇게 뺑글뺑글 날라다니는 아기 천사. 그게 에로스. 큐피트 아닌가? 라고 보통 우리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헌적으로 방금 보여줬듯이 아프로디테 이전 존재예요. 아프로디테는 언제 등장하나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정말 뒤에 등장합니다. 뒤에 등장해요. 한참 뒤에. 에로스 이후에요. 에로스 이후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로디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로스 얘기가 아프로디테에서 등장합니다. 헤쇼도스 신들의 계보내에서요.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스와 아름다운 애욕, 히메로스입니다. 이 그녀 아프로디테가 태어날 때 배석했고 그녀가 신들의 종족에 갈 때 배행했다. 무슨 말이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게 아프로디테, 요 고대신 이후에 한참 뒤에 적힙니다. 아프로디테.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주자면 일단 제가 약간 신화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요 가이아가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뭐냐면 하늘의 신이에요. 천상의 신. 얘가 이 천상이란 것답게 이 세계를 처음 지배합니다. 여기서 가이아랑 우라노스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나겠죠? 근데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우라노스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 자라나서 나의 어떤 주권, 왕권을 찬탈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라노스가 자기 자식들 전부 다 타르터에서 다 가둬버려요. 근데 가두다가 막내 아들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얘가 시간이죠. 요 시간인 요 녀석이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낫으로. 휙 잘라버려요. 그리고 요 형제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해방된 형제들이 누구죠? 티탄입니다. 그 티탄이 또 나중에 등장하는 제우스랑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제우스가 올림포스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주가 그 나중 얘기고 이때 크로노스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려요. 이제 그 성기가 이 성기가 이 바다로 떨어지겠죠. 바다로 팡 떨어져가지고 흰 포말이 마구마구 막 일어나요. 여기서 나타난 게 아프로디테입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조가비에서 생각 보티첼리 아프로디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로디테가 여기서 태어나요. 즉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은 잘려진 남성의 성기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좀 그로테스크하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근데 상징성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에로스가 뭐라고 했죠? 생성 그 자체라고 했죠. 이 역시도 생성 그 자체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